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 행복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평균 행복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는 여전히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4살 이하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만 명에 미달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도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기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특히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욕구 불만족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가 많아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해주면 유일한 스트레스 표현 수단인 울음을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평균 행복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는 여전히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9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2,219명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지난 2013년 조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5년 OECD 27개 회원국 아동 웰빙 지수 평균 7.6점에 크게 못 미치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 행복 수준 1위는 8.1점을 받은 스웨덴이며 이어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순입니다.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만 5세 이하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인실과 3인실 본인 부담률을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내 자녀가 또래 친구보다 작으면 걱정되시죠? 하지만 자녀의 성장이 남보다 빠르다고 마냥 좋아하실 일은 아닙니다. 과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성장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가 또래보다 키가 작다고 느껴지면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에는 조금 성장이 조금 더딘 편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경우는 이제 관련 교수님을 만나 뵙고 그런 것들도 상담을 하고 이제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지. 그렇다면 또래보다 크면 좋기만 할까요? 자녀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조숙증이란 2차 성징이 나이에 비해 빨리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 8세 이전에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여자 어린이나 만 9세 이전에 고환 크기가 특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는 남자 어린이의 경우는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2차 성징이 빠르면 지금은 남들보다 키가 크지만 나중엔 오히려 작은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성인 키에 대한 예우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돼서야 나는 사랑니가 일찍 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릴 땐 아무래도 이제 구강 관리가 조금 더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충치나 잇몸 염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나 또는 불편감 이런 것 때문에 학업이나 이런 데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서 발치가 어렵다면 치간 칫솔 사용법 등 사랑니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따라 두발 복장 등 용모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대한 규제가 학칙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규제를 언급한 부분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시로 나열된 것들을 학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해 교육 현장에서 소모적 논쟁이 발생해왔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용모나 소지품 규제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가운데 연학 분위기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학생 생활지도 관련한 근거 규정마저 없애면 앞으로 생활지도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의 82.7%가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녀 맡길 곳 없는 맞벌이 가정의 반가운 소식인데 다만 입주자들 뜻에 따라 설치 여부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충분한 보육대란 해결책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680여 곳, 전체 공동주택에 들어선 어린이집 4,200여 곳의 16% 선에 불과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고 보통 7살이 될 때까지 맡길 수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 바라는 보육정책 1순위로 꼽힙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결혼 5년 차인의 맞벌이 부부는 58만 5천 쌍, 이 중 60%인 35만 쌍 이상이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외동 자녀를 뒀다고 가정해도 국공립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9월부터 500세대 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던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공립을 우선토록 했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민간이든지 국공립이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어린이집을 지어라.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국공립을 의무화해라 우선적으로.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기준 25% 선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1년까지 40%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방자치단체와 설치 비용을 협의해야 하는데 과반수가 반대하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국공립으로 개원했더라도 입주자들 뜻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어 무늬만 국공립이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빨갛게 익고 있는 과일은 루비에스란 사과 품종입니다. 탁구공보다 약간 큰데 한 입에 먹을 수 있습니다. 누렇게 익고 있는 배는 황금배라는 품종인데 신고등 일반 배보다 크기가 월등히 작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데다 과즙도 풍부하고 식감도 부드러워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마트에서 과일을 자주 구입하는데요.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과일이나 씨가 없거나 혹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온실안에서 연그는 청포도는 최근 인기몰이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입니다. 과즙이 풍부하고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18브릭스가 넘을 정도로 당도가 높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유례 없이 소비자들이 엄청 좋아하고 도매 시장에 내지 못할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밭으로 찾아와서 직거래 형태로 많이 했어요. 귀족 포도로 소문나면서 수요가 급증해 다른 품종보다 4~5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청포도 계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도가 상당히 높고 맛이 좋고 농가 소득을 또 이제 늘릴 수가 있어서 재배 면적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기후 변화에 맞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작고 당도 높은 과일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좋아하는 프로스포츠 팀의 유니폼을 입거나 모자를 쓰는 어린이 팬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부 모자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야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공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대부분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야구와 농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유니폼과 모자들은 어린이용이 따로 나올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제품은 어린이들이 착용하는 만큼 안전해야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프로스포츠팀의 이름이나 로고가 새겨진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습니다.
아동용 섬유 제품의 허용 기준은 킬로그램당 75mg 이하지만 최대 2.3배 초과한 킬로그램당 176mg까지도 검출된 겁니다. 포말데하이드는 현재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1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산성과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pH가 허용 기준 4.0에서 7.5를 벗어나 최대 8.5의 알칼리성을 띤 제품도 2개가 발견됐습니다. pH 허용 기준을 넘은 제품을 오래 착용하면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또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어린이용 제품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용 연령과 제조 연월 등 표시사항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 제품군에 대한 안전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초저출산이 마침내 인구 구조를 심각하게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4살 이하 인구는 197만 명, 195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점이었던 1966년 488만 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70살 이상 고령 인구는 506만 명, 14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는 739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비중이 한 해 전 14.2%에서 14.8%로 껑충 뛰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되는데 이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할 사람은 갈수록 줄고 부양받을 사람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인력이 향후에 성장했을 때 교육이나 병역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후에 경제 생산 연령 인구도 또한 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비책이 좀 사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20.9로 집계됐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20년 만에 2배로 높아진 겁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한 해 전보다 21만여 명 늘어난 5,16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 실록을 벗을 채비를 하는 속리산. 산 초입바위 사이에 노란 빛깔의 버섯이 눈에 띕니다. 맹독성을 가진 노란다발 버섯입니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분홍빛 꼬마무당 버섯도 보입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애초에 채취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이맘때면 말벌과 뱀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얼룩무늬의 머리가 삼각형인 전형적인 독사의 모습을 한 쇠살모사는 가끔 야영장에서도 출몰합니다. 꽃뱀이라 불리는 유혈모기도 독리에 물리면 전신 뇌출혈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말벌이나 뱀의 공격을 피하려면 위아래 긴 옷을 입고 목이 긴 등산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특히 뱀에 물렸을 때 뛰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은 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짧은 옷과 향이 진한 화장품 사용은 뱀 물림이나 벌 쏘임으로 이어져 심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숲속 습한 곳에 많은 쇠기풀류는 스치기만 해도 강한 통증을 유발하고 환삼덩굴이나 돼지풀 등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암에 이어 사망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뇌졸중 등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평소에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는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0대의 경우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의 진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인지율은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뇨병 인지율 역시 36%에 그쳤습니다.
40대의 경우 각각 인지율은 40%가량 됐지만 50대 이상이 60%를 넘긴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상생활에서부터 9대 생활수칙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금연, 금주를 하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혈압 수치 등 자신의 숫자를 제대로 알고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체질 혈증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응급 증상과 대처 요령도 평소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에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재활용과 재활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재활용은 썼던 물건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페트병을 예쁘게 꾸며 연필꽂이로 쓰는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도 재활용품을 활용해 새로운 재활용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선생님과 만들어 볼 작품은 자연물을 이용한 동식물이에요. 친구들, 가을 숲속에 가면 떨어진 나뭇가지와 나뭇잎, 다양한 열매들을 볼 수 있어요. 그중 나뭇가지로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달팽이를 만들어 봐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달팽이 만들기 재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즈, 접착 스펀지, 나뭇가지, 빵끈 2개, 모루를 준비해 주세요. 자, 달팽이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접착 스펀지에 접착면을 떼어주세요. 이 접착면에 비즈를 붙여줄 거예요. 비즈를 깔아놓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을 한꺼번에 해놓고 붙여줄게요. 나머지 빈 부분에 조금씩 비즈를 붙여주세요. 비즈를 다 붙인 접착 스펀지를 바깥이 보이도록 돌돌 말아줄 거예요. 돌돌 만 스펀지의 끝부분을 빵끈으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한 부분에 더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달팽이 집 부분에 달팽이 몸통이 될 나뭇가지를 고정해 줄 거예요. 빵끈이 남은 부분에 나뭇가지를 고정해 주세요. 그러면 달팽이의 몸통과 집이 완성됐어요. 다음은 모루를 이용해 달팽이의 눈을 만들어 줄 거예요. 모루를 앞쪽이 될 나무 부분에 묶어주세요.
그리고 모루의 끝부분을 동그랗게 말아주면 눈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달팽이가 완성됐습니다. 성장기 아이들도 어른처럼 부족한 영양소를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아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고 편식이 심하지 않고 성장이 정상적이라면 아연 부족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굳이 따로 복용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